네,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정치연한 직설 함께 하실 텐데요. 월요일의 남자 정치연구소 싱크와이의 김성애 소장과 역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예, 늘 방송에서 매번 저는 이제 잘 보고 있어서 매번 잘 지내시는 것 같아요. 컨디션은 늘 좋으신 것 같고. 자, 지난주부터 쭉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자 싶은 사안 중에는 무인기 사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주도 그렇고요. 임시국회 내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것 같아서 12월 말에 있었던 무인기 사태가 지금까지도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대처라든지 이런 관련자들의 황당한 언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무슨 군 작전의 실패지 경호 실패는 아니라고 말하는 신원식 의원이나 네. 이 국방부 대통령실의 대응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청와대가 인왕산에 있던 시절부터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이 비행금지구역 P73은 두 개로 나뉩니다. B가 있고 A가 있어요. B는 절대금지구역 3.7km 이해리 구간인데 여기에는 그냥 뜨면 무조건 격추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안위 및 이 수도 서울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근데 그 밖으로 P37A가 있습니다. 이게 8.5km 선상까지 그어져 있는데 여기에도 비행 제한 구역이라서 예. 굉장한 허가들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용산으로 옮겨가면서 B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넓은 게 없어졌는데 A가 없어졌죠. A가 왜 없어졌느냐? A를 그냥 놔두면 용산에서 콤파스로 A를 그리면 강남이 다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실이고 뭐고 이런데 헬기가 전혀 날아다닐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안의 위험을 무릅쓰고 B구역, A구역을 지워버리고 B만 남긴 겁니다. 네. 그런데 B도 뚫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A는 한참 전에 애진즉 뚫린 거고 그런 상태에서 B도 뚫린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마치 지금 대통령실은 B를 스친 게 무슨 문제냐라고 말을 하는데 A의 4km 구간을 완전히 헤집고 다닌 거거든요. 예. 그것이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군 작전의 실패일지 몰라도 대통령 경호엔 실패는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들어온 그 2m짜리 조잡한 무인기로 놓고 치더라도 이게 시속 100km, 3.7km를 돌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 한 20-30여 초 정도.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옆으로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직선으로 날아 들어왔을 경우에는 대통령실 앞까지 도달을 하는데 3분 좀 넘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A, B 구역을 왜 나눠 놨느냐. 거기서 일단 비상등이 켜지고 이것이 무엇인지 성격 파악을 하고 대응을 어떻게 할 건지가 준비를 하는데 3, 4, 5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8km를 쳐놓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완전히 무시를 지금 해놓고 군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건 대통령의 경호가 완전히 뚫려 있는데 대통령실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인정을 안 할까요? 자기들의 실패임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것이고 지금 아무도 제기 안 하고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남에 이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 때문에 자기들이 걱정이 돼서 대통령의 경호를 3.7km로 확 축소하면서 생긴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더불어서 안보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혹시나 대통령실에 있는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대통령실에 있는 그 고위급 이런 공무원들이 군 미필이거나 그 안보 의식이 좀 투철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이브한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3.7km에서 걸린 게 무슨 문제냐고 하지만 그것이 종신부까지 날아오는 시간에 대한 개념 그리고 드론은 다른 것과 달리 우리가 드론을 쫓아가면서 잡는 개념이 아니라 주요 시설에 접근했을 때 진지 방어의 개념으로서 그 접근한 것을 탐지하는 능력 이게 좀 핵심적으로 되는 건데 이런 데 대한 이해가 대통령이 전혀 없어서 군 통수권자가 이 사태가 벌어지고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공격용 드론을 더 많이 만들라. 스텔스 드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부분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왜 그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잠깐만 짐작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무인기의 개당 생산 단가는 한 1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별 스텔스 기능을 붙이지 않은 무인기의 경우에 그런데 이게 크기가 워낙 작으니까 무슨 레이더로 잘 식별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물론 한화에서 개발해서 여러 가지 업그레이드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레이더 시스템이라는 것은 2m짜리 물건을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독수리가 날아다닐 때마다 경보가 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게다가 드론 같은 경우에 일부의 드론은
새의 움직임을 흉내내서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스텔스 드론 얘기를 왜 꺼내느냐? 예. 스텔스 드론은 당연히 100만 원에 못 만들어요. 이건 이제 뭐 제가 스텔스 드론의 자세한 스펙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기본 1,000만 원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또 이 급한 와중에 업자들이 끼어들었다고밖에 저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업자들이 끼어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군수 시설을 만드는 군수 업체의 경우에는 네. 이참에 스텔스 드론을 납품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북에 대한 군사 대응을 드론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100만 원짜리 2m짜리 드론에다가 수류탄 2개씩 달아갖고 1,000대를 날리는 게 효율적일지 예. 아니면 스텔스 기능을 넣어서 그것을 100대, 10대로 줄이는 것이 효율적일지 예. 생각해보면 드론이 가지는 그 기본적인 이 성격을 규정해 보면 기본적으로 스텔스가 있거든요. 워낙 작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작은 비행기를 많이 날리는 것이 군사적으로도 효용 가치가 높을 텐데 네. 대통령의 대통령의 방어 진지, 즉 대통령실을 어떻게 보호할까라는 개념에서 드론 탐지 기능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스텔스 드론 얘기를 꺼냈다는 것은 네. 누군가 대통령실에서 이참에 스텔스 드론을 팔자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접근한 자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요거 만약에 이제 어떤 계약이 있거나 실제 그 스텔스 드론 관련해 가지고 국방부와 뭐 계약을 하거나 하면 요 사안도 좀 곱씹어 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걸 개발하는 업체가 몇 군데 안 될 테니까 그런 쪽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자문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군사 자문이. 이런 네네네. 드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냐. 네. 그러면 정상적인 답변은 레이더 기능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행정관님. 스텔스 사실 드론 저희가 팔자. 스텔스 드론 사자. 드론이 있는데 이걸로 지금 작전 운용 개념을 변경해야 됩니다라고 누가 얘기했을 텐데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공격용 스텔스 드론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공격 얘기하냐고요. 온 드론을 어떻게 막을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두 가지죠. 어떻게 탐지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요격할 것인가? 네. 그럼 탐지 기능에서는 레이더 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요격 기능에 있어서는 EMP탄부터 시작해서 전파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뭐 새총을 쏴서 잡을 것인지 아니면 뭐 독수리를 날려서 잡을 것인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대통령이 먼저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데 이건 깡그리 무시하고 느닷없이 스텔스 드론 부대를 창설을 얘기했다? 이건 페이퍼를 그렇게 쓴 사람이 있고 그렇게 페이퍼를 쓴 사람이 자문을 해준 사람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테고 이건 뭐 금전 관계가 오고 간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군사 운용에 대한 판단이 잘 없는 대통령실에서 아무 얘기나 주워 듣고 했을 가능성 혹은 스텔스기를 누군가가 집어넣어서 이제 그거를 페이퍼에 집어넣었을 텐데 저렇게 되면 이제 국방부에서 스텔스 드론 안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국방부에서 100만 원짜리 1,000대 사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야 그러지 말고 저기 5천만 원짜리 스텔스로 20대만 구입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이득을 볼지는 앞으로 우리가 그림을 지켜보면 알겠죠. 감시해야죠. 이제 이런 걸 감시를 하기 위해서 언론도 이제 정부를 감시하고 있고 이제 야당도 이제 그 역할이 필요한 것인데 국회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라고 좀 보는데 그럼 참 신박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정사상 최악의 혹은 가장 그 북한으로서는 북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가장 값싼 도발로 성공적인 도발을 해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사안을 누군가가 돈벌이에 활용했다면 대단한 사람이네요, 진짜 그 사람은. 근데 그건 신념일 수도 황당하네. 있어서 무슨 황당하네요. 뇌물을 주고 스텔스기를 사라고 하진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네네. 근데 하여튼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로요. 예, 네. 그럴싸한 얘기이기 때문에 먹혔을 텐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얘기를 듣고 방어 진지를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해서 페이퍼가 올라가지 않고 스텔스기 공공용 드론 부대 창설이 대안으로 나왔다는 것. 이상하죠. 매우 황당하고요. 매우 황당한데 황당한 이야기는 사실 무인기 사태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아서 이걸 좀 전반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일보가 일단 이 내용을 주도적으로 보도를 한 건 사실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게 실제 용산 대통령실을 지나쳤을 가능성이 있다,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먼저 제안했잖아. 먼저 이제 어쨌든 본인이 이제 의견을 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국방부나 이제 군의 입장을 보면 상당히 또 황당한 반응이에요. 예를 들면 이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비판을 했는데 이미 이렇게 드러날 얘기를 왜 이렇게까지 오바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싶긴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이건 합참이 지도를 먼저 그렸고 그걸 네네. 국방부에 제출했고 예. 국방부가 국방위원회 사건 당일인가 그 다음 날 제출한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 지도 보시면 기억나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잠실이 섬으로 그려져 있는 60년대 지도예요. 옛날 지도였죠. 아주 옛날 지도에다가 대충 그려 제출했는데 군인 출신인 김병주 의원 입장에선 이거 현재 지도랑 겹쳐보면 어떻게 되지 하나. 그다음에 P-37 공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해서 컴파스를 하나 돌릴 수가 있고 한남동 관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겹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라면 그냥 그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포토샵에다 겹쳐가지고 지금 있는 우리 지도랑 한 다음에 3.7km 콤파스를 그리는 거는 네이버나 맵에서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예. 네이버나 다음에서. 그렇게 해서 맞춰보니까 스치는 걸로 보인 거예요. 음.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 개별적인 좌표를 안 게 아니라 합참에서 대충 그려서 제출한 그림을 놓고 보니까 야 이거 지나갔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봐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지도를 가지고 누구나 한 30분만 공리해 보면 알 수 있는 얘기에 이적 혐의를 싣는다는 자체가 그러면서 지금 또 군은 자기들로부터 자료가 유출됐을 리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자료 유출 안 했다고요. 무슨 특종을 한 게 아니라 전체회의에 올라와 있던 보고서에 있던 그림을 그냥 그려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얘기를 복잡하게 꼬는 것 자체가 그들이 그 지도를 그렇게 황적을 그리면서 이게 P-73 공역이랑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자기들은 확인해보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감추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 거죠. 이렇게 드러날 건데 저는 왜 그렇게 초반에 극구 부인했는지도 참 의문이고 이제 이 문제가 드러나고 나서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또 경로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1월 4일에 물론 그 합참에서 국방부에서 이제 대통령한테 이제 의견이 올라갔을 때 국민들이 알고 계신 사실과 다르니 빠르게 정정해라라고 대통령이 뒤늦게라도 언급한 거 거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이게 대통령실이 또 뭔가 한 발짝 물러서서 군에게 뭔가 군을 강하게 질타하고 경로하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냐? 경로하신 건 제가 워낙에 많이 봐서 사례마다 다 언급해드릴 수 있는데 이 사안은 대통령이 경로해서 선 그릴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약간 환호의 경로죠. 에? 그러니까 속으로는 환호를 하고 겉으로는 경로를 하는 겁니다. 속으로 환호했다고? 그럼요. 얼마 대통령이? 전에 국정원 관련돼서 쭉 보시면 그 국정원에 김준영 비서실장이 있을 때 이 사람 MB 때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 소속이 정치부입니다. 국정원 내부에 이제 대북 관계를 담당하는 부서와 우리 국내 정치 담당하는 부서하고 해외 이렇게 세 개파가 각축을 벌이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정치부를 완전히 줄였죠. 여기가 뭐 댓글 부대부터 시작해서 소위 말한 조난 자료라는 것을 가지고 엑스파일을 만들고 국내 정치를 어지럽혀왔던 당사자들이거든요. 이 조직을 축소시키면서 대북 기능과 해외 기능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던 것을 이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걸 관리하는 책임으로 기조실장으로 우리 조성준이죠. 예, 조성준 검사를 조성준. 파견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조성준 검사는 3, 4급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때 승진을 했더라도 이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입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당시에 국정원 비서실장이었던 김준영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사람들 다 갈아치워야 된다. 다 내쫓아야 된다는 입장이 내부에서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제 국정원장과 조성준 실장이 부딪힌 게 아니고 비서실장하고 이 조성준 실장이 부딪혔는데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리는 조 검사가 졌습니다. 이 싸움에서. 그리고 정치부가 득세를 하면서 이 국정원 내에 정치파가 다시 전면으로 부각하는 계기를 만들었는데 이 과정에서 3, 4급까지 전부 다 면직 처분을 최근에 하지 않았습니까? 1, 2급은 당연하고요. 네네. 이걸 이제 군대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문재인 정부 때 승진했던 군 장성 인사들, 보직을 받았던 자들을 이번 기회에 싹 다 쳐내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그림으로 바꿔 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경계에 실패해서 이것은 군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일인데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본인이 임명한 사람들을 대충 놔두고 그 밑에 문재인 정부 때 승진했던 인사들을 대거 쳐내는 방식으로 군수청을 단행할 겁니다. 환호의 경로라는 의미는 물갈이를 사전에 환호하는 그 환호의 경로인 것이네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면이라고 지금 궁리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번에 뭐 너무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뭐 전면적인 물갈이를 야당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승진했던 인사들을 이번 기회에 싹 솎아내는 계기를 삼을 겁니다. 이게 항상 뭔가 사건이 터지고 나면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 전 정부로
시선이 꽂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은 계속 일관성 있게 이제 이런 태도를 밀어붙이는 것 같고 심지어 무인기 사태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을 환호하며 경로한다. 굉장히 걱정스럽네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안보 대응 능력 걱정스럽다고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합당한 비판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그렇죠. 그렇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셔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특전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인사거든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국방비를 30% 넘게 폭증시켜서 역대 정부 중에서 가장 높은 폭증의 폭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이게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군 장비의 개선 및 개발에도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K9 자주포 폴란드하고 거래가 재작년부터 이미 시작되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결국 마무리가 잘 됐는데 외국에서 무기를 사갈 정도로 지금 국내 무기, 국산 무기를 발전시키고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던 말 그대로 군비 증강에 골몰해 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예. 하지만 그는 입으로는 평화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할이니까요. 네네. 군은 군비를 증강하면서 전쟁에 대비하고 이 적을 압도적으로 누를 수 있는 힘을 갖추고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국방부를 최대한 지원해 주면서 본인은 평화를 이야기하고 이 양면적 스탠스를 취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는 평화의 제스처, 그리고 준비로서는 내적으로는 강건한 군대를 만드는 작업을 했던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군 혁신이나 군비를 어떻게 증강할지에 대한 본인 계획은 없고 말로만 무슨 김정은의 버리장머리를 뜯어고치겠다는 등부터 시작해서 뭐 확전을 각오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의 군사행동에 대해서 대응을 제대로 했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 그거 아닙니까? 한미일 군사공조가 강화될수록 북한이 쫄 것이다. 북한이 쫄았나요? 북한이 안 움직이나요? 하다못해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사정을 잘 알아서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중국이 북한을 제압하도록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이 전승식 기념식의 이 열병식에 참여를 했다가 미국으로부터 호된 질타를 받은 바 있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끈인 중국을 완전히 지금 잘라냈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북한은 겁주면 겁먹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 김정은이 그런 방식으로 겁을 먹고 군사행동을 중단하겠느냐. 뭐 모르죠. 이제 미군이랑 다 와서 전쟁 비슷하게까지 가서 서로 총기 난사를 하고 국지전이 벌어지면 김정은이 긴장한 일이 생길진 모르겠습니다만 국지전까지 가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면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확전을 얘기하고 있는 대통령, 군사적으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떠벌리고 있는 것은 이 나라 안보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걱정인 게 뭐 물론 역대 정권과 이제 세밀하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 물론 국방과 안보와 관련돼서 지적을 받은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시스템 자체는 전통적인 그 체계나 시스템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부분 이제 실정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무인기 사태를 보면 국방과 안보에 대한 체계와 시스템 자체가 전면적으로 무너져 있다.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고 방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첨언을 해서 제 우려를 전하자면 그런 미비하고 순진한 안보와 국방에 대한 접근 때문에 이게 누구 하나의 어설픈 조언이나 잘못된 방향과 기조를 설정해서 9.19 군사합의 뭐 폐기를 하겠다라든지 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라든지 이게 제대로 우리는 대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오히려 도발하는 방향으로 좀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갑자기 국지전이 생기거나 진짜 말 한마디 잘못해서 전쟁이 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순간의 잘못된 결정 때문에 엄청난 일이 터질까 봐 우려가 돼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는 핵실험, 군사 도발이 심심치 않게 일어났죠.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연평해전에서 북한군을 물리쳤던 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 생각해 보십시오. 서해 교전에서 그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생명들, 그럼 제대로 이기기나 했냐? 그렇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고 문재인 정부 때는 초반에 핵실험을 한 차례 진행한 다음부터는 평화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군사 활동을 억제하고 제재해 왔습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훈련을 안 해서 지금 군이 엉망진창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한미가 연합으로 해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것을 몇 년 양보했을 뿐이고 개별 부대 훈련은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즉 훈련이라는 게 미군이 같이 와서
뭘 해야 훈련인 줄 알고 있는 대통령의 이 군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하고 뭐 올해 8월에 훈련이 취소됐다는 신문기사 하나 보고 아이고 이거 훈련을 안 하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개별 부대에서 하고 있는 훈련들과 우리나라가 미사일도 엄청나게 쏴댔어요. 그럼 왜 북한의 미사일 쏘는 것 갖고 말을 못했던 것은 국제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미사일을 쏘고 실험을 하고 연습을 하는 것은 어느 나라나 자주적 국방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거든요. ICBM을 쏘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ICBM이 아닌 경우에 미사일 쏘는 것은 우리가 북을 제지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남쪽에서 하고 있는 미사일 실험은 보도조차 되지 않는 겁니다. 연습은 꾸준하게 하고 있지만 그게 무슨 그냥 하는 훈련을 우리가 신문에서 내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그런 사실을 신문에서 접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 간의 군사 훈련을 안 하니까 우리나라의 군대에는 군사 훈련이 없다라는 거대한 망상책에 빠져들어서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지경이에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거론하고 싶은 부분인데 그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은 한마디로 뭘까요? 중구난방이죠. 그리고 미국에게 의존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지는 전략을 최근에 바꿔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이 해양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포위하고 제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안 된다. 중국과의 그런 식의 마찰은 안 된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네. 2007년 아베 신조 총리가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을 때 미국은 그것은 군사적으로 무모한 행동이라고 거부의 뜻을 표했죠.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손익계산서에서 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생각해 보니까 일본한테 떠넘기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일본의 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인도 태평양이란 말이 등장하고 여기서 인도는 나라 인도가 아니고 인도양입니다. 예. 인도양과 태평양을 일본에게 총지휘권을 맡기고 일본이 여기를 관리하면서 중국을 해양 세력을 대륙 세력인 중국을 포위하는 형태의 그림을 미국이 동의를 해요. 2017년에. 예. 동의를 하고 나서 한국에도 그걸 요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거절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적 성격과 해양적 성격을 동시에 띠고 있는 나라인데다가 일본의 군사 편제 밑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형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 대부분의 군사적인 문제를 일본에게 넘기면서 일본 여기서 주도권을 쥐고 지휘를 하도록 만들고 그런 구조에서는 필연적으로 한국은 일본의 지휘를 받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과의 구원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본과 그런 협력 관계를 맺을 수도 있지만 네네. 우리가 지금 일본의 지휘를 받아서 군사 운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것이 대책이다. 한미 동맹을 튼튼히 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미국은 그러니까 일본 말 잘 들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통령이 최근에 취했던 정책 중에 네 그럴게요라고 말했던 게 바로 레이더 정보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공유하는 쥐소미야. 이것도 김태호 안보실 차장이 제안했던 내용인데 이걸 한 단계 넘어서서 켜놓은 레이더를 실시간으로 일본이랑 공유하겠다라고 공언한 이 상태. 즉 일본의 레이더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감내하겠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언한 것은 사실상 일본의 군비 증강과 맞물려서 이 지역에서 일본의 군사적 주도권, 거기에 하위 부대로서의 한국의 자리를 그냥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제압할 수 있는 대안을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하겠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지휘를 받아서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예. 그 얘기를 뭐 더 길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서 그게 잘 될까요? 북한이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 있을 텐데 우리 정부의 이런 어떤 외교에 대해서 한미일 이 삼각축에 대한 외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높게 평가를 할까요? 한미일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수 없는 이상은 크게 효과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러시아란 대륙 세력과 북한은 손을 잡았기 때문에 경제 제재를 웬만한 경우는 다 피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폭격을 할 게 아닌 다음에 한미일이 아무리 똘똘 뭉쳐도 북한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끊임없이 중국과 거래하고 손잡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견제하고 제압해 왔던 것인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미국만 믿으면 된다는 입장이고 예. 미국은 일본한테 가서 물어봐라고 하는 입장이고 일본은 그냥 됐고 레이더 정보나 줘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인기 사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깊은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길게 보면 청와대죠. 예전에 청와대 지금 대통령실인데 용산으로 아무튼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을 두고 아마 이 정권 내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집권을 하게 되거나 국민의힘과 좀 반대에 있는 정당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이 용산 대통령실 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는 일이 또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장기적으로는 세종 복합도시로 옮기도록 하는 게 맞다. 세종 대통령이 있는 행정수도로 대통령이 옮겨가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게 가야죠.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 보니까 영빈관을 한 달에 아니, 쓰잖아요. 보름을 써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김건희 여사하고 같은 써야 되는 공간인 관저가 청와대에 있는 것이 크게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은데 지금 한남동의 관저가 어차피 만들어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들 좀 그렇게 양해하자. 한남동 관저를 쓰시도록 하고 네네. 청와대에서 직무를 보도록 그러니까 직원들만 청와대로 옮긴 끝이잖아요. 이미 영빈관 다 쓰고 있으니까. 아, 이거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른 척 해주자고요. 관저가 안 들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청와대를 다시 쓰시면 합참이 지금 들여야 되는 남태령을 옮기면서 들여야 되는 대략 예상이 한 3천억에서 5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하고 그나마도 합참이 기능을 지금 두 개로 쪼개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고 합참이 다시 용산으로 돌아오고 영빈관은 쓰고 관저만 그냥 한남동에 쓰시도록 그렇게 국민들이 양해하고 이번 일을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저희가 서두에 그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나 제한 구역 말씀하시면서 뭐 A, B 이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긴 했는데 기존에 있었 청와대는 뭐 구중궁궐이라는 그런 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뭐 이제 국방 안보적인 성격에서 바라보면 시스템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을 벗어 던지고 용산으로 넘어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되돌리려면 이미 대중에 개방되고 뭐 연예인들이 청와대에서 공연을 하고 막 이러저러 하면서 청와대라는 그 이미지 자체가 너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게 되돌릴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근본적인 의문도 들어요. 그렇긴 한데 지금 대통령실은 그런 구중궁궐이 아니냐라고 되묻고 싶고요. 네.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거기 지금 벽을 쳤잖아요. 벽 때문에 대통령이 드나드는 모습이 기자실에서 안 보이게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한 돈 1,000만 원도 안 들인 벽 하나 치는 걸로 대통령실은 금방 구중궁궐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까지 대통령실에 쳤다는 벽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나요? 매일같이 언론에 보도되던 대통령실 정문이 군사보안시설이란 이유로 그 담벼락은 사진 한 장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든 대통령실이든 구중궁궐로 만드는 건 대통령이 손가락 한 번 튕기면 되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청와대가 구중궁궐인 것은 청와대 위치 때문이 아니고 대통령의 의지 때문인 것이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원하면 청와대에 가서도 충분히 춘추관 등을 활용해서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거든요. 뭐 어차피 그나마 하는 도어 스태핑도 안 할 것 같으면 용산에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젠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도 기자들이 체크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49개의 출입 언론사 중에서 단 한 언론사도 그 장벽을 사진 찍어서 보도하고 있지 않은 이런 현실. 구중궁궐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있으면서도 그 와중에서도 기자회견조차도 못하는 이 현실까지 놓고 보면 글쎄요 뭐 대통령실에 있어야 될 일은 이제 없다고 봅니다. 막연한 차별화인 것 같아요.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 다르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와 다르다. 우리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라는 막연한 차별화를 뭔가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계획을 해서 움직였다기보다는 너무 막연하게 다 접근한 것 같아요. 정책으로 할 일을 그림으로 하려다 보니까 맞는 해낼 수 편입니다. 있는 생각이 이제 우리는 그림이 달라라고 보여준 건데 예. 결국 다 똑같아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두 가지 걱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국민께 청와대를 돌려주고 말고야 할 문제가 아니라 국방 안보 측면에서 대통령이 있는 상공이 노출되고 북한의 그 저렴한 도발로 우리 상공이 뚫렸다는 거는 이거는 뭐 사실
이 보수 정부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대응인 것이고 이거를 경로했다? 이걸로 이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지금 이제 임시국회를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 뭐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민주당이 지금 그걸 제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겠죠? 근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큰 문제가 됐는데.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 저는 국민적 여론을 고려했을 때는 안 할 방법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해야 이거 되고. 또 한 유체이탈 화법을 써서 나는 모르겠고 군 책임이다라고 지금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군대에다 물어보겠다는데 대통령실 왜 흥분을 합니까?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죠. 네.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광범위하게 책임을 물어떨 게 아니라 책임질 사람만 책임져야 된다라는 어떤 그 말이 지금 갑자기 떠올랐어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정진석 위원장의 경우에는 지금 전 정부 중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들고 나왔는데 요거 한번 저희가 다뤄보려고 해요. 공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균형 발전 정책의 한 축이었던 혁신도시는 사실상 실패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뭐 이제 공사들이 뭐 어디 전북에 가 있고 어디 전남에 가 있고 막 이제 뭐 어디 경북에 가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혁신도시라는 이름으로 추진돼 있던 균형 발전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실제 실패했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년이 지난 옛날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정진석 의원의 뭐 생각의 낡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이미 이 소위 말하는 혁신도시 그때 추진했던 혁신도시 즉 구도심을 놔두고 신도심을 만들면 도시가 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도심이 공동화가 되면서 신도심으로 사람이 몰렸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공무원들 경우에는 자녀들과 가족을 서울에 남겨두고 혼자만 내려가서 복무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2기, 3기 정책을 자꾸 바꿨던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 때 그것을 업그레이드했던 버전이 바로 메가시티론이거든요. 그 첫 번째 작품을 김경수 지사가 오거돈 시장과 함께 볼경.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만들어 보려고 한 것이고요. 예. 즉 광역시인 부산을 중심으로 경제력을 집중하고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을 뭐 도로, 철도 등을 설치해서 순환형을 만들고 도심으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경남 지역과 부산 지역을 공동으로 발전시키는 대책에 대해서 김경수 지사가 오랜 기간 이야기를 해왔고 그것을 통해서 부산, 울산, 경남이 광역의회까지 구성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진전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단체가 바뀌면서 이걸 지금 어그러뜨리고 있거든요. 네. 뭐 별다른 대책이 없이 어그러뜨린다는 점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능함도 좀 지적을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부산 경남 지역의 메가시티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모델이 만들어지면 그 모델을 기초로 해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광역시와 세종을 중심으로 또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형태의 메가시티들을 중심부를 만들고 그 중심부 주변을 통해서 시군구들을 묶어 세울 수 있는 이게 지금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시골에 살면 노인들이 병원에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예를 들면 이게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면 모든 도시의 종합병원을 만드는 형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중심 지역의 종합병원을 만들고 그 주변부에 중대형 병원들을 설치하고 인구들을 그 주변으로 모아서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서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정도로 규모를 키워서 인구의 이동을 촉진해야 된다라는 그다음 대안이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혁신도시 얘기를 지금 왜 합니까? 이미 혁신도시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메가시티로 넘어가 있는데 그럼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입을 대고 싶으면 메가시티가 맞다 틀리다로 가야 되는데 20년 전에 제출한 답안을 가지고 지금 20년 전에 나왔던 코미디를 보고 지금 보면서 재밌냐 재미없냐를 따지는 거나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혁신 도시에 대한 평가는 이미 네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 내려졌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메가시티가 나와 있는 상황까지 고려해서 정진석 위원장이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질문하고 싶은 게 그러면 혁신도시가 사실상 실패했고 이제 공기업이 지방으로 내려간 그런 지점을 사례로 들었다면 그러면 내려갔던 공기업을 다시 뭐 이제 수도권으로 불러들이자는 얘기인 것인지 첫째 그게 묻고 싶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방 이미 이제 혁신도시를 만들어 놓고 2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어느 정도 공기업이 내려가면서 지역에 대한 성장을 이끌어냈던 부분도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도권으로 올라오면 그러면 지방이 다시 쇠락의 길을 걷는 방향과 다름이 없는 것인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느냐. 새해 첫 고위당정 협의에서
교육개혁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교육개혁 이야기를 하면서 지방대학의 재정난을 거론해서 국가가 보조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안 맞는 얘기 같아서. 아니 뭐 사실 아무 말 대잔치인데 그러니까 이제 지방교육, 지방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균형 발전 혁신 도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교육 재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이건 이제 교육 개혁인데 교육 개혁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중등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용해서 대학을 돕겠다. 이게 1번입니다. 대학 중에서도 지방대학을 돕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의 대학 구조를 보면 20%의 국립대학과 80%의 사립대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립대학의 재정을 돕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저는 거꾸로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양곡관리법을 문재인 정부 양곡관리법을 민주당이 통과시켰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이야기하면서 무작정 덮어놓고 쌀 사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느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방 사립대학에 무작정 갖다 예산 퍼주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러니까 지방으로 인구 분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립대학 예산을 풀어주겠다. 그거에 따라서 스크린 골프장도 만들게 해주고 안에 술집도 문을 열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학교 안에다가 상업시설을 잔뜩 집어넣을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개정해 주려고 하고 심지어는 엑시트 플랜도 만들어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교육사학재단 같은 경우는 이걸 청산하려고 하면 이 돈은 국고로 귀속되거나 다른 교육과 관련된 재단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공익재단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지방의 사학 재벌들이 등록금을 통해서 지난 50년 동안 벌어오고 축적했던 재산을 그대로 들고 다른 쪽으로 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그 엑시트 플랜을 세우는 기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예산을 이 초중등 예산을 전용해서 대학에 퍼주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이들이 세우고 있는 즉 사학 재벌들과 한 팀이 돼서 네. 그들의 배를 불려주고 그들이 지금까지 벌었던 돈을 들고 유유히 걸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교육개혁의 실체인 거죠. 네, 저는 사실 이 문제도 굉장히 깊게 들여다봐야 될 텐데 자유시장 경제 아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사학재단이나 사립대학들의 재정난을 굳이 왜 국가가 보조를 해줘야 되는지 지방에 내려가면 진짜 뭐 이런 표현 좀 죄송하긴 한데 물론 좋은 진짜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학재단이나 사립대학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지방에 내려가 보시면 망해야 될 대학도 많이 있습니다. 망해도 돼요, 사실은 그런 대학들은.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지방대학에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방 국립대학들을 거점 대학으로 만들고 지방 국립대학에 대한 지원을 첫 번째로 하는 것. 그리고 저 뭐 열린민주당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방 국립대학들의 등록금을 무료로 하고 그 대학들의 좋은 인재를 유치하고 동시에 지방대학이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서 그 지방의 거점 대학이 되도록 하고 그 대학과 연계해서 사립대학들이 없앨 땐 없애고 합쳐질 땐 합쳐지는 방식으로 해서 지방의 볼륨을 키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지방 사립대학에다가 돈을 갖다가 퍼주는 것은 이들이 엑시트 플랜을 세우는 기간 동안에 연명할 수 있는 재료비를 대주는 것. 그것은 이제 장제원 의원도 사학재단의 또 구성원이기도 하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제 사학재단과 관련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편의를 봐주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아주 우리가 세부적으로 잘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오해하실까봐 저는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 이야기를 현안을 좀 짚고 있는데 국민의힘 이야기는 사실 뭐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사안이긴 한데요. 그래도 뜨거운 현안이니까 잠깐 짚겠습니다. 김기현 의원 장남 결혼식 있었는데 윤 대통령이 아니 왜 얘기를 안 했냐? 축하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축하 전화를 했어요. 윤심은 그럼 김기현이냐? 저는 뭐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현 시점까지는 윤심은 김기현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을 선택했느냐? 그렇진 않죠. 네네. 김기현을 격려하느냐? 그렇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당신이 되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노력해봐라고 계속 사방에서 오만 펌프질을 해 도와주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이 안 뜨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지금 누구는 10%가 넘었다면서 고무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 10%밖에 안 나오는 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을 보고 입당한 사람이 절반은 될 텐데 그 절반의 지지도 못 끌어내고 있으면 그건 김기현 의원의 문제인 거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뜰까요?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저 김기현 의원한테 좀 물어보고 싶긴 한데 본인이 왜 이렇게 안 뜬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김기현 의원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김기현 의원이 지역에서 열심히 정치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인데 네. 아무런 스토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무슨 정치를 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떻게 정치를 해왔는지에 대해서 본인 입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사실 그런 게 있긴 합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댓글 봅니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 고래고기뿐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지역에서 정치인으로 토호로 자리 잡는 의미 정도는 모르겠는데 예. 인생 역경을 파헤쳐온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정치개혁의 이런 과제 아니면 예를 들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하다못해 대한민국 대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목표를 갖고 정치에 뛰어든 걸 국민들이 알아야 지지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냥 장제원이 옆에 서 있고 대통령이 자꾸 부른다는 거 말고는 김기현 의원이 누군지를 모르는 것. 그가 지난 10몇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치를 해오면서 본인이 누군지 설명 못한 잘못은 사실은 김기현 의원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 사람 말고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띄우려고 저 안간힘을 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애처롭고 안타까운 인물인 거죠. 이게 예. 지금 이런 식으로 띄운다고 당대표가 만들어지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격려의 시점이라는 게 아마 전 마지노선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설 전까지 김기현 의원이 어느 정도 그 포텐이 올라오지 않으면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그 이런 격려조차도 철회하는 시점이 분명히 오겠죠. 나경원 의원이 예를 들어서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김기현 의원이 그 지지율 30%를 못 가져간다. 예. 이렇게 되면서 결승정에 안철수, 유승민이 올라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러면 비상 걸리는 겁니다. 못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죠? 아니 뭐 지금 이 정부는요 5%만 가능성이 있어도 안달복달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김기현 의원이 확실히 2등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100% 보장되느냐? 예.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좌불안석에 앉아서 온갖 또 정치적 술수를 생각이 될 테고 정 안 되면 나경원 의원의 손을 잡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결국은 정신승리를 하게 되겠죠. 최근의 상황을 보면 나경원 전 의원이랑 손을 잡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쳐야 김기현 의원의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일단 하는 건데 네네. 그러니까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그럼 뭐 안철수 의원이랑 손을 잡겠습니까? 이제 연대 와서? 보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은 안 돼요? 2012년 대선에서 맨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던 김무성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 네. 정말 말 그대로 무리한 요구. 예를 들면 유승민 쳐내고 이재호 쳐내고 거기에 뭐 진실한 박근혜 사람을 씹는 과정에 대해서 거부를 했던 전례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공천은 그때보다도 훨씬 무리한 짓들을 할 텐데 안철수 의원이 그 자리에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를 다 받아줄까요? 그걸 저만 모르겠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안철수 의원은 당대표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생각하겠죠. 내 검사들과 내 후배들과 내 서울대 법대들과 나랑 같이 술 마셨던 사람들에게 공천을 줄 자리를 보장하려면 굉장히 넓은 폭의 개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진두지휘하는 당대표. 당대표는 게다가 악역으로 쳐내는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쳐낸 자리에 누구를 꽂을지는 대통령이 정할 거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비례대표 1번부터 10번까지 명단을 적어서 김무성 의원에게 전달한 바가 있다고 장성철 소장이 2018년에 네. 폭로했던 바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는 그림에 네 알겠습니다라고 받아 적을 사람, 받아 적을 당대표를 구하는데 안철수 의원은 그런 점에서는 적임자는 아니죠. 그렇죠. 강신업 변호사라면 모를까.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지난주에만 나온 여론조사로 보면 1등 유승민, 2등 나경원, 3등 안철수, 4등 김기현, 5등 강신업입니다. 1등, 2등, 3등, 4등 다 저희가 지금 얘기한 토대를 놓고 보면 글쎄요.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에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당대표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제가 지금 거론한 김기현, 안철수, 유승민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누가 남아서 결선 투표를 하는가를 좁힐 수가 있겠는데 지금 너무 가능성이 없어요. 나경원 의원 빼고는 사실 없어서 진짜 나경원이 되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맞득잖아 할 것 같은데 이러다 진짜 강신업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뭐 강신업 씨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없습니까? 네, 그건 뭐 안 될 얘기고 뭐 가능하다면
본인이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최고위원 선거에 나와서 최고위원 자리를 거머쥐어 볼 가능성은 있겠죠. 예. 전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0으로 봅니다. 길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라서 이거 짧게 끝내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차피 안 될 분들 있잖아요. 어차피 안 될 분들은 이거 다 돈 들어가는 일인데 뭐 명당 어디 저기 뭐 앞에 무슨 빌딩 뭐 VIP 빌딩 막 나오잖아요. 대산 빌딩이었나요? 대산 빌딩도 대선 때 많이 쓰는 빌딩으로 유명하죠. 아 뭐 이제 예. 그런 빌딩들 막 지금 문재인 잡아가지고 대통령도 거기 있었고. 아 맞아요. 사무실 얻어가지고 다 하잖아요. 근데 안철수 의원은 이게 주변에서 얘기를 안 해. 이 안철수 의원은 제가 생각해도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 굳이 왜 이렇게 돈 써가면서 사무실까지 김기현만 그렇고. 제업을 할 수 있으면 나경원이 출마를 안 하는 상황이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니죠. 원래 정치인들은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이런 승부를 거는 겁니까? 뭐 하여튼 10%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김성현 소장께서 보통 말씀하시면 돗자리 깔면 대부분 이제 다 이제 맞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안 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근데 하여튼 대통령실을 취재해 보면 예. 절대 나경원 안 된다도 꽤 있어요. 아니 저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안철수도 안 된다와 절대 나경원이 안 된다가 싸워서 어느 쪽이 이기든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도 완전히 희망을 버린 상태는 아닐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은 매주 이야기가 달라져가지고 지금 온도가 또 뭐 당권 주자들마다 이 대통령이 대하는 온도가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뭐.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무도하게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던 대통령의 전례가 없기 때문에 네. 협치 같은 소리 하고 있는 뭐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뭐 진영 간의 대결을 약화시켜 보자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저는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진영 간의 대결을 격화시키는 총책임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야당의 전투사령관 뽑는 일에 본인이 지금 인선하지 면접하지 심지어는 여러 가지 공작까지 하고 있는 상황.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이 저출산 고령화원 위원장의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막 폄훼를 수석이 나와서 직접 하고 이런 네. 상황들을 보면 글쎄 진영 정치를 격화시키는 장본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거. 이게 너무 자주 하니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데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당대표 선거에 개입했던 사례는 없기 때문에 전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봅니다. 네,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요. 뭐 이 심각한 문제를 더 많이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어떤 당대표를 앉히는지 좀 지켜보자고요. 마지막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일 오전이죠. 내일 검찰에 출석을 하는데 뭐 직선을 통해서 저희가 여러 번 짚어봤습니다만 검찰 출석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만약에 뭐 일각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대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이미 기소된 사안도 있습니다만 또 이 성남 FC 건을 두고 기소를 할 거라면 뭐하러 출석하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많았는데 출석을 합니다. 그 배경을 뭐라고 봐야 될까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할 거거든요. 아, 출석을 안 할 경우에는 이제 구속영장 사유서에다 한 줄 더 적어 넣을 가능성이 협조하지 있고. 않는다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들. 그런 게 기본적으로 있고 출석을 하는 것은 그냥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기 위함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 기자회견 프레스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점 찍어놓고 거기 서서 한마디씩 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제가 이재명 대표면요. 예. 캐니발에서 내리면서 이 간이 의자랑 간이 테이블을 들고 내립니다. 왜요? 그래서 그 점에다가 테이블 놓고 네. 앉아서 1시간 하는 거죠. 질문해라. 네. 다 받아주겠다. 그래서 뭐 들어가서 검찰에게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검찰은 모르는 게 있습니까 지금 얘기 중에? 밖에서 기자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돼서 궁금해하는 것들 다 답변해주고 그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좀 조언해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겠답니까?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린 건 제가 무슨 조언은 아니 근데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내리자마자 테이블 딱 깔고 의자 깔고 자 질문하세요 해가지고 1시간 동안 검찰 앞에서 저기 신나게 얘기하는 거죠. 할 네. 얘기 다 하고 들어가서 조사받고 나와서 조사받은 사항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네. 며칠 안에 또 기자회견 잡아서 민주당 당대표로서 어떻게 국정 운영할 건지에 대해서 의사를 밝히면 저는 설의 여론전은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론전을 위해서 또 이제 부당한 탄압이라는 메시지로 여론전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인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 언론의 보도인 것이고요. 그리고 방탄이라고 보는 쪽은 아마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서 뭐 회기내 불체포 특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반박 주신다면? 아니 지금
대한민국 상공이 북한 무인기에 뚫려 있고 국정조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노란봉투법 포함해서 처리해야 될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지금 대통령실 수석 말대로 95개의 법안 중에 민주당이 처리해 준 게 10몇 개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러면 국회를 열어서 이 법안들의 처리를 논의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탄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앞으로 검찰이 서너 번 이상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방탄국회 논란으로 끌고 가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전 그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임시국회 소집부터 이 통과까지는 항상 며칠씩 중간에 텀이 비기 때문에 검찰이 인신을 구속시키려고 하고 법원이 거기에 동의하면 이재명 대표가 방탄국회만으로 이 모든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 예. 민주당은 국회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지금 해야 될 때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끝내기 전에 대장동 얘기는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뭐 김만배 씨가 실제로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준 게 있는가, 검찰이 그걸 확보했는가 입증하면 될 문제인데 그거와는 다른 결이긴 한데 이제 김만배 씨가 돈을 줬다고 한 기자들의 면면도 이제 이미 인터넷에 공개가 되어 있고 한겨레 신문의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뭐 조사를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는 사과도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김만배의 돈을 받은 기자들과 관련해서는 글쎄요, 저는 이제 뭐 언론인이었던 혹은 뭐 지금도 이제 언론을 모니터링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좀 씁쓸하긴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네요. 자, 정진상 실장이 김만배한테 아파트 분양하는데 돈이 모자란다고 9억을 꺼달라 그래서 수표를 받았다. 그것이 지금 드러났다. 살아남아 있을까요? 근데 언론이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자들의 비중은 적나요? 더군다나 그 기자들이 나름 다 사회부장 등을 거치면서 법조팀장 등을 거치면서 그 해당 언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들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거액의 돈을 오고 간 것에 대해서 언론들이 합심해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꼴이 참 역겹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김만배는 모든 거래를 수표와 송금으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박영수의 딸에게 11억 빌려주는 것도 다 기록에 남아 있고요. 박영수의 인척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이모 씨? 예, 이모 씨에게 100억을 건네는 과정도 전부 다 기록이 남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곽상도 민정수석의 아들에게 50억도 퇴직금 형태로 줬고요. 예. 그다음에 이 머니투데이 홍 회장의 경우에도 49억을 두 아들에게 송금한 기록이 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쉬운 일입니다. 김만배가 정진상 실장에게 수표를 줬든 아니면 송금을 했든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찾았으면 흔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해 했다면. 예. 그걸 찾아서 기소를 하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까? 왜 그 사실을 찾지 않고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건지. 있기는 한 건지. 있는데 1년 반 동안 못 찾는 거면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원래부터 없던 건이었는지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돈 받은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심지어 기자들도 받았다. 이고요. 제가 100만 원씩 골프 치면서 받은 사람들은 다 제가 빼고 얘기했습니다. 예.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어머님이 암 걸렸다라고 위로금으로 1,000만 원을 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참 돈 쉽죠. 김만배 씨는 엄청 후한 사람이네요.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구찌 신발 하나 받고 고초를 치르고 있는 모 기자 같은 경우는 억울하겠죠. 제가 참고로 한겨레만 얘기했다 또 오해하실 분도 계신데요. 현재까지 언론 보도로는 중앙일보, 채널A, 한겨레 여기까지 나왔는데 한국일보. 한국일보도 있죠. 네. 잠깐만. 한겨레, 한국일보, 채널A,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중앙일보가 돈 거래가 있었고요. 맞아요. 채널A는 구찌 맞아요. 신발이었을 것으로 구찌라는 브랜드가 제가 특정 괜찮아요. 네. 해도 됩니다. 뭐 유튜브인데. 아니 자,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증거를 본 건 아닌데 네네. 예, 그걸 신고 다니는 사람 제가 본 적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언급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오해 마시길 바랍니다. 뭐 한겨레가 뭐 진보 성향의 언론이라고 해서 한겨레만 죽이냐 이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이제 그런 언론사의 기자들이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 정도까지만 열어두고 저희가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연한 직설 월요일의 순서였습니다. 김성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정치연한 직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요일에도 또 다른 주제로 다양한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새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 보세요.